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대구 경북 청년회가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청년 100여 명이 모여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주요 문제점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과 출산 후 양육 지원,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무 환경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임금 격차를 비롯해 육아휴직조차 사용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지난해 공무원의 육아휴직률을 보면 경북은 꼴찌를 차지했고 특히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손지민입니다.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자체 내에서 먼저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할 텐데요. 이러한 비판에 경북도가 올해부터는 달라진 정책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기자의 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김 기자의 눈, 뉴스민 김보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경북도 예외가 없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가장 낮은 0.72명으로 집계가 됐죠. 경북도는 4대 분야 35개 실행과제를 발굴해서 초단기와 중장기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건 초등맘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의 출근을 1시간 늦추도록 장려하는 건가요? 네, 이 경북도가 이번 주 화요일에 밝힌 내용인데요. 네. 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출생 장려를 위해서 이 정부 지원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를 좀 현실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를 위해서 예산 7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까지 적용되는 8세 이하 자녀의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지원의 기준이 경북에서만 통상임금 400만 원까지 확대된다는 거고요. 또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오전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 기간인 1개월에서 3개월에 따라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고요. 경북도는 올해 시범 운영을 해본 뒤에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경북광역세일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현행법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요. 신청하거나 정산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고 기업 문화들이 좀 경직되어 있는 탓에 제도가 보편화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다른 사업도 있나요? 네, 이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현행 0세에서 5세 자녀에 적용되는 돌봄 단축 근무 이 하루 2시간의 대상을 6세에서 8세 자녀 직원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부터 나선다고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0에서 5세 자녀를 둔 직원은 최대 48개월 960일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청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빠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기관장 포상 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서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 경북 도의회와 경북도 교육청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부부 공동 육아 문화에 나선 건 참 좋아 보이는데요. 성금 기부 운동에도 돌입을 했다고요. 네, 이번 주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네.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도내 공공기관장 참석 확대 간부회의에서 1호 성금을 이번 주 화요일에 기부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도 붙였더라고요. 이렇게 온 국민이 함께하는 10,000원 이상 성금 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이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게 이 기부운동의 취지이고요. 네. 기존엔 계좌이체를 통한 방법을 주로 썼다면 전 국민한테 사용이 친숙한 QR코드 기부 방법을 도입했다고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심차게 기부를 확산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성금은 어디에 사용이 되게 되죠? 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같은 분야의 추진에 사용이 되고요. 네. 특히 돌봄 영역 중심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 돌봄 분야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완전 돌봄 클러스터 조성, 돌봄 교육 통합센터 등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사실 내용을 들어도 보면 그렇게까지 새롭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쵸. 이 유연근무제, 공동육아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지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같은 거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정부 정책으로 네. 또 기업 자율적으로 좀 시행해온 내용이죠. 결국 이게 공공을 넘어서 민간 기업에서도 문화를 바꾸는 게 관건이 될 텐데요. 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용률이 15%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최근 나왔습니다. 유연근무제가 뭔지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네. 이 개인 선택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나 환경 같은 걸 좀 조정하는 제도이고요.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마저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 제한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실이 좀 그렇고 수치도 좀 충격적이고 15%라니까 좀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 지난 18일에 나온 고용노동부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수치입니다. 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기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가 전체의 15.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재택근무제 같은 방식이 좀 활성화되면서 2021년에 유연근무제 사용률이 16.8%까지 오르긴 했는데 네.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하고요. 전체 임금 노동자의 47% 정도가 이 유연근무제 사용을 희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유연근무제 사용이 정규직에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도 과제네요. 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라는 통계인데요. 네. 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같은 2차 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들에겐 지금으로선 이 유연한 근무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가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유연근무제가 일생활 균형, 노동자의 웰빙, 성평등, 나아가서 출산율 제고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데에는 이 정부 관계자나 연구자들 현장에서도 모두 동의를 하거든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세미나에서는 이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노동 환경이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당초엔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였잖아요. 네. 근데 2000년대 이후 고학력 여성일수록 소득이 높아서 가족 부양 능력이 향상되고 또 출산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여성 고용 확대나 임금 상승이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여서 출산율을 낮출 수 있지만 즉 일 가정 양립이 쉬워지면 또 반대로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한 거죠. 네, 시각의 반전인데요. 자, 이런 육아를 위한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사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정책을 기업에서 좀 잘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실효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평일 아침마다 아이들 등원시키고 출근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네. 중소기업의 10시 출근제를 지자체가 좀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데서 숨통이 트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잠깐 반짝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혜택이 확대되고 또 기업의 문화로 잘 자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기업, 가정 모든 주체가 좀 나서야 하는 문제일 거고요. 네.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부만큼이나 기업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건전한 기업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북에서 지원되는 내용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출생 극복 대책이 제대로 좀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 김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구 소식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성인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 팀이 모두 경기를 치렀죠. 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어제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손흥민의 선제골에 힘입어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재용 수석 코치가 이끈 23세 이하 대표팀은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알 모라바즈에 위치한 알파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서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1차전에서 태국 23세 이하 대표팀의 조현택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두 대표팀이 태국과 맞붙기도 했지만 며칠 일어난 일들이 화제가 됐죠. 네, 먼저 이제 황선홍호에 소집됐던 이제 탁구파동의 이강인 선수가 또다시 화제가 됐는데요. 네.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태국전에 데뷔한 황선홍의 이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식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후 이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제 사과 강요로 논란이 되자 입장을 바꿔 이강인이 자발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정정하면서 신뢰를 잃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폼 뒷돈 거래 사건도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한 국내 언론이 이제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 대표팀 지원 업무를 맡은 이제 팀장급 직원이 홈 유니폼을 뒷돈 거래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유니폼 수량이 부족해서 대표팀이 이제 준결승전에 원정 유니폼을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는 바로 인정하던 축협은 이 같은 사안에는 며칠 동안 확답을 피하다가 나흘가량 뒤 추가 조사 결과 팀 내 유니폼 수량 부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만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작 문제가 됐던 뒷돈 거래 여부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거죠. 네,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네. 네, 국가대표팀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림픽 대표팀 관해서도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이제 어제 새벽에 진행됐던 23세 이하 대표팀의 이제 태국과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이라든지 경기 내용, 경기 결과 등 그 어떤 정보도 이제 축협은 이제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축협이 성인 대표팀은 물론 이제 연령별 대표팀의 공식 대회, 친선 경기 등 이제 대표팀의 경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왔었는데요. 네.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축협에 이제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축협에 대한 비토가 쏟아지니 일부러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돌 정도로 축협과 이제 정몽규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축구 외적으로 참 시끌시끌한 상황인데요. 대표팀의 다음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황선홍호는 이제 태국으로 이동해서 한국 시간 이제 26일 오후 9시 30분에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릅니다.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은 이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한국 시간 24일 오전 5시에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파리올림픽 조편성도 나왔던데 대표팀 어떤 조에 들어가게 될까요? 네, 일단 먼저 조편성을 살펴보면은 네. A조에는 개최국 프랑스와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아시아 예선 4위와 기니의 승자가 속하게 됐습니다. B조에는 아르헨티나, 모로코, 우크라이나 그리고 AFC 3이 묶였고요. C조에는 스페인, 이집트,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아시아 팀 2번이 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조에는 파라과이, 말리,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팀 1이 묶였는데요. 한국은 이제 카타르 23세 이하 아시안컵 성적에 따라서 A, C, D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AFC는 오늘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카타르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개최하는데요. 이 대회는 이제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합니다. 우승팀과 2, 3위 팀이 올림픽 병선에 진출하고 4위는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진출팀을 가립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니까 또 응원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구단 소식 좀 살펴볼게요.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하네요. 네, 이제 먼저 프로야구는 내일 오후 2시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들을 시작으로 144경기 대장정이 오르게 됐습니다. 삼성은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원정 2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드디어 프로야구가 막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는데 정규 시즌에 앞서서 삼성의 시범 경기 성적 좀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시범 경기 10경기에서 4승 6패를 기록했습니다. 썩 만족스러운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라인업 실험이라든지 이제 새 얼굴들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정규 시즌에선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텐데 이번 KT 원정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KT 원정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우선 외국인 에이스들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삼성은 개막전 선발 투수로 새 외국인 에이스 이제 코너 시볼드를 내세웁니다. 이에 맞서는 KT는 이제 장수 외국인 투수 쿠에바스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는데요. 2018년부터 오랜 기간 KT에 몸담은 쿠에바스와 올해부터 새롭게 한국 땅을 밟는 코너의 맞대결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쿠에바스는 삼성과는 악연이 있는 편으로 아는데요. 네, 이제 쿠에바스는 삼성을 상대로 이제 통산 15경기에서 이제 8승 2패, 이제 평균 득점 3.10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위 삼성 킬러로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는 이제 지난 2021 시즌 삼성과 KT가 정규 시즌 144경기에서 동일 승률을 기록하면서 진행된 이제 1위 결정전 타이브레이커에서도 이틀 휴식 후 등판에 이제 7이닝 1피안타 3사사구 무실점 투구로 삼성으로부터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에이스와 함께 3년 전의 악몽을 극복해낼 기회인 셈이죠. 극복해야죠. 네. 자, 삼성에서는 어떤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주전 유격수로 일단은 낙점받은 김영웅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이제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모두 재능을 인정받은 선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수 중에서는 이제 전천후로 활약하게 될 예비역 자완 이승민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 불펜으로 일단은 분류되긴 했지만은 시범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뭐 선발 자리에 변수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KT와 쿠에바스를 극복하고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생스포츠 여기까지 듣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영일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낙후 지역의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또 탈세 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를 방지하고자 국세청에서는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결과가 모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탈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세무조사의 최근 트렌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맞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부동산의 세무조사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네,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경매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합니다. 네. 그러고는 전문 홍보팀을 동원해서 전화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서 구입한 금액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서 지분을 팔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개발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서 땅의 주인이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서는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 명에 달해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획부동산은 어떤 방법으로 탈세를 했나요? 네, 기획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땅을 구입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토지를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한 가액을 차감한 이익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적인 경비를 산입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이미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이중 근로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비용 처리를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공의 임무를 올려서 비용 처리를 한 것을 모두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군요. 기획부동산이 그럼 개인 명의인 경우는 어떤가요? 네, 기획부동산은 보통 법인 명의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인 개인 명의로 먼저 구입을 한 후에 법인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때는 임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구입이라면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출처가 불확실한 부분은 증여세를 매길 수 있고요.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본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알박기 수법으로 고액의 양도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탈세를 했나요? 네, 부동산 개발업체가 일대의 개발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네. 개발 사업 안에 있는 대지를 친척에게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 사업을 지연시켜서 수십억 원의 양도대금을 요구하는 것을 일명 알박기 수법이라고 칭하는데요. 네. 이때 요구한 양도대금이 취득한 금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양도대금의 거의 5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본인의 친척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신해서 대가를 받고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법인세율은 최대 2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을 우회해서 양도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55%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55% 양도세도 내고 과태료까지 내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정상적인 법인이 아닌 부실 법인을 이용해서 우회로 양도대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가지고 있던 땅을 부실법인으로 넘긴 후에 부실법인이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부실법인은 수년 동안 적자가 발생한 법인이고 법인세도 수억 원 납부하지 못해서 체납 중인 법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법인의 대표를 방패막이 삼아서 양도대금을 회수하고 법인세는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해서 실제 소득의 귀속자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서 원래 토지의 주인에게 세금을 매겼습니다. 보통 법인에 수년 동안 적자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모두 청산하고 남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다행히 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금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세금은 결손금과는 관계없이 세금이 계산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실법인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그대로 네. 귀속이 되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사건을 재구성한다는 게 좀 재밌네요. 그리고 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양도대금을 받은 사례도 있나요? 네, 이때는 약정금이라는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양도대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서 양도대금에는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네. 이때도 사건을 재구성해서 형식적으로는 양도대금이 아닌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도대금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55%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은 아니지만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세금 부과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느 방향으로든 세금 부과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국세청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워낙 부동산 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이런 세무조사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국가의 세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 확보에 열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부동산 소유자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 불로소득에 대한 조사 또는 재벌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부당하게 소득을 올리거나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건, 의도적으로 탈세를 진행한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대부업자나 현금 배출을 고의로 누락한 유흥업소나 숙박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올린 사업자 같은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네. 또 조사 방법에도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국세청의 정보력만을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자료를 공유하고 또 협업해서 검증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산의 발달로 세무조사의 레이더망이 좀 더 촘촘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어린 나이에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라든지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또 원인 모를 변호사비를 지출했다면 이상한 낌새를 낀다고 봐서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고의로 세금을 탈세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검찰에 고발하고 있어서 네.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명의사장이 아닌 실제 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하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탈세하는 의지를 충분히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윤열 씨에게 물어보아요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부동산 사기 그리고 투기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애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경북 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구와 경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시 황사가 날아오고 있어서 이번 비도 황사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산 잘 챙기시고요. 마스크도 착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